오늘 비가 오네요. 네, 그동안 가물었고 또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경제 분야는 감원이라는 그 인사 태풍이 불고 있죠. 삼성 같은 경우는 2만 명 규모로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네, 삼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대기업들이 인원 감축, 구조조정 이런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또 보수로 회귀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가 전체가 좀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가 도래할 듯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정치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요 군중의 시대란 이 책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제도 제가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 싸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둘이 주먹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엘리트고 주먹다짐을 한 사람, 같이 싸운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 잘못일까요? 싸웠으면 주먹질을 했. 둘 다 잘못인가요? 저는 엘리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를 이해 못할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었다면 군중의 시대란 이 책을 읽었다면 그 군중들의 그러한 그 뭐랄까 우파적이고 보수주의적이고 또 자신의 계급과 전혀 맞지 않는 그 독재적인 이런 정권의 편을 드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있는 것이지, 대중과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엘리트는 아무도 없어요. 엘리트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지려면 대중이 그들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라면 어찌 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세상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고 싶으세요? 대중을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대중이 누구인지를 이해할 때 우리가 대중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을 이제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모티베이션, 동기와 힘, 추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4장까지는 뭐 전제주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죠?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됐는데, 대중이 어떤 집단이냐, 군중이 뭐냐, 제가 무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덩어리 또는 무리, 이 군중과 대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쭉 했었고, 그들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탄생이 됐고, 그 탄생된 지도자가 이제 독재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포 정치를 했다. 그것이 이제 인류의 비극이 됐다는 거죠. 스탈린, 폴포트, 히틀러, 이런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군중의 시대, 군중의 출현은 동양보다는 서양이 더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건 바로 개인주의와 관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개인주의가 됨으로써, 평등이 실현됨으로써, 정치적 평등 실현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제 한 표라는 이런 정치 권력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정치 권력의 민주화 플러스 이제 공동체의 무질서라는 공포, 뭐 공산당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 이런 유령이 나타났다고 믿는 그 공포, 더 나아가서 이제 파시즘, 나치즘이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이제 무정부 이제 주의자들에 대한 공격, 결국 강력한 국가, 강력한 민족, 강력한 정부만이 이런 무질서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 이 두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정치의 민주화와 이제 대중의 열망, 애국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결합돼 가지고 이런 군중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네. 여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기억 안 나. 뭐지? 소개 좀 하시오. 교수님 친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예뻤나? 제가 오늘 11시 반에 나가야 돼서 자, 오늘은 르봉이라는 이제 모스코비치가 크게 빛을 줬다. 그리고 잊힌 사람이지만은 이 르봉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규스타프 르봉. 근데 이름이 참 재밌죠. 르봉이니까 멋진 남자란 뜻입니다. 뭐 89쪽에는 르봉이 1841년 노르망디에서 태어났고 1931년 파리에 죽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소개는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소개하는데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끝. 이런 식의 이제 인물 소개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50년대에 이렇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인물을 소개하나요? 가장 유명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디에 출연했었습니다. 이렇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디에 출연했습니다. 어제 뭐였더라? 무슨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분을 뵀는데 그분 저작권 문제 가지고 요즘 골치를 이제 썩힌다고 하면서 누구 유명한 연예인을 닮은 그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만들고 그 사람한테 이제 당신 얼굴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몇 년 동안 쓸 겁니까? 방송에 나가면 얼마나 나갈 겁니까? 해가지고 쭉 얘기했더니 그럼 5억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5억 주고 이거 우리가 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자기는 이제 오면 화가 난 거죠. 자기는 자기 프로만 열심히 하고 자기 얼굴 닮은 캐릭터를 쓰겠다는데 5억을 달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초상권인가요? 지적재산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 그 캐릭터 그리는데 아무 노력을 안 했어.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지적재산권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과연 고소를 당할 것이냐? 쓰면은 고소를 안 당할 것이냐 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했는데 결론 변호사도 잘 모르겠다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고민에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이 르봉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가 격동의 세월이었던 거야. 그 시대를 알면 르봉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월터루 전투에 처음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왜 패배했을까요? 그날 아침 비가 왔어. 질퍽거렸습니다.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포즈 기억나시나요? 흰 말을 타고 포즈 있잖아. 따르라 하는 거 있잖아. 모자 탁 멋있게 키조그만 놈이. 이게 진두지휘라는 거거든. 공격에 대한 최고 중요한 이제 예전에 그 새로운 지점 뭐냐면 나폴레옹이 직접 그 군대를 지휘한 거야. 전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우리 알겠지만은 기마 부대를 잘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기습을 하고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었어. 그 전에는 그냥 큰 들판에 만나가지고 우리 독립전쟁 때 미국 독립전쟁 때 했듯이 마주보고 총을 쏘는 식의 전투를 했어요. 이게 전투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의 전투를 했는데 나폴레옹이 전술을 쓴 거야. 그 전술의 핵심이 뭐냐면 말 타고 쭉 지시한 거야. 이렇게 후퇴 뭐 왼쪽으로 기습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백전백승인데 워털루 전투 때는 비가 와가지고 전투가 한 2시간 늦게 시작이 됐어.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야. 마차를 타고 갔는데 마차 위에 올라갔더니 이게 폼이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의 카리스마가 안 살았어. 우왕좌왕하고 말을 타고 쫙 저쪽 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또 이쪽 가서 진두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질퍽거렸기 때문에 마차 위에서 막 소리 질러봤자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치질이 있었어요. 너무 아팠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대로 진두지휘를 못하는 바람에 워털루 전투에서 이제 영국 그 이제 남단 거기서는 큰 참패를 평지거든요. 나폴레옹이 주로 이긴 데는 산악 지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탄 모습이 왜 상징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패를 하고 결국 나중에 나폴레옹이 정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여기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질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왕정이 앙시앙을 내진 왕정이 복구가 된다는 겁니다. 왕정이 복구되면서 나폴레옹은 유폐가 되고 갑자기 귀족들이 전면에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인기를 가장 많이 끌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은 전부 장군이야. 근데 이 장군들이 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됐습니다. 대학을 나폴레옹이 세웠죠. 나폴레옹이 대학을 세웠고 그 대학을 나오기만 하면 장군이 돼요. 근데 그 대학을 누가 들어갔냐면 평민들이 들어간 거야. 귀족으로는 수치스럽죠, 그죠? 장군이 돼야 최고의 권력을 얻는데 평민들이 들어가는 거야. 평민이 그 대학을 나오면 장군을 시켜줬어요. 그 평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 욕구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나폴레옹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민이 최고 권력 자리인 장군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중요한 얘기 하나를 여긴 없지만은 나폴레옹은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민법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프랑스가 강력한 국가가 된 이유가 이유가 거기에요. 민법이라는 것을 그 성문법으로 제정을 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에 왜 그 뭐죠? 금산분리법,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법 만들 때 법으로 못 만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그 공무원들 한 달씩 호텔에 감금시켜 놓고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계엄령 반포하듯이 그 대통령령으로 그냥 공시를 법으로 못했어. 엄청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뒤에 이제 그 공포하고 3년 뒤에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가지고 지금 이제 금융실명제법이 됐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 민법은 뭐 예를 들어서 소유권에 관한 거, 결혼에 관한 거, 상속에 관한 거, 뭐 다툼에 관한 거, 배상에 관한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문화된 법으로 만드는 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로마도 그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강력한 민법을 그냥 판례로만 있지 법전으로 하나로 만들 수가 없었어. 그걸 나폴레옹이 했는데 나폴레옹은 그 법을 만드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40번 이상 참석을 했고 더 재미있는 거는 못 알아듣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간결하게 하라고. 최고 권력자가 와가지고 간결하게 하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프랑스 법이 아주 이제 토막토막 잘리게 되고 간결하게 돼서 그 뒤에 모든 민법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이 법을 기본으로 삼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조슈아인가 하는 그 이제 나폴레옹의 그 부인하고 둘이 굉장히 다퉜어. 그래서 나폴레옹 민법에 아쉽게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추락해 버렸어. 사이가 좋았으면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갔을 텐데 당시 최고 권력자가 자기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성에 대한 권리를 다 박탈해 버렸어. 이게 이제 결국은 개인사가 그 보편사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다가 이게 뭐 27년쯤 되고 1896년에 이제 독일이 이제 뭐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딱 보니까 프랑스가 자기들보다 난 게 없는데 민법을 이게 성문화하면서 되게 유명해지고 모든 법전 사람들이 그 수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아예 독일은 전문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체계화된 그런 법을 만들게 됩니다. 굉장히 두꺼운 법전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독일법이 수출이 돼. 일본도 그걸 수입한 거. 뭐야? 법전이 있는데 판례는 너무 많고 복잡하고 번역도 어려워서 또 너무 구체적이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면 역사가 다르면 또 적용이 안 돼. 그런데 독일은 걸 다 빼고 하나의 법전으로 성문화 시켜버렸으니까 다 수출해버려. 지금 모든 나라가 희망하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이 민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올해 이제 시진핑이 그 내년에 민법을 이제 공표하고 싶어해. 그 민법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럼 첫 번째로 어느 나라 학자들을 불러갈까요? 독일? 당연히 독일 학자들을. 그러면 이제 누가 배가 아파요? 프랑스. 아니 이제 프랑스는 밀렸으니까 이제 뭐 미국이지. 지금 미국이 최고 법률 선진국인데 얘네들은 법이 이런 형태로 없잖아. 다 판례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배가 아파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 이제 추파를 던지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판례는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체계화된 법조문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한국이 어쨌든 일본과 한국이 법조문을 갖고 있죠. 민법의 법조문을 갖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을 부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과 한국 학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미국 학자들은 자비로 어쨌든 중국의 민법에 우리의 가치관을 심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중국이 우리가 같아지는 거거든.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렇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법률적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거 보면 재미죠, 그죠? 이게 자동 조절은 돼. 됐어요. 네, 놔주세요. 네, 됐습니다. 요렇게 틀면 돼, 그거. 네. 아니, 그걸로 말고, 이제 그죠? 아니, 디딤 때 요걸로. 요렇게 움직이면 돼. 네,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화 됐으면 좋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화되는 순간 한국이 중국화될 거야. 근데 왜 중국에서 일본 학자들은 못 부르기가? 자존심 문제예요. 아. 한국법하고 한국의 민법과 우리가 이제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 우리 오늘 1시간 내 하려고. 이제 고종이 그때 뭐였죠? 더듬어야 돼요. 열이 있는데 지금 안 나와. 홍범 14조를 반포해 1896년쯤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14개의 그 헌법 정도는 아니고 민법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 외국에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알고 뭐 기본적인 법의 정신을 공표를 해. 14개 정도 항목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문가들에 맡겨가지고 법조문을 만들면은 한국이 절대 일본에 안 먹혔지. 법의 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이제 포용했을 테니까.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탄이 되면서 홍범 14조는 발효가 안 돼. 이거 이제 묻히고 의용법이라는 게 만들어. 모든 법은 일본의 법에 의해서 판결한다야. 그리고 판사들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실제로 판결문을 일본어로 써. 우린 바보가 된 거지. 외교권 박탈당했지, 법원도 박탈당했지, 뭐가 남아있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적용되는 게 일본 민법이야. 그리고 일본 민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해방 뒤에 우리가 이제 56년 한국 전쟁 때 민법이 초안이 만들어져. 이름이 조경문인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피난 가가지고 민법을 이렇게 초안을 만들고 지금 민법은 아주 엉터리입니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그리고 국한문 혼용이야. 이걸 개정을 못해서 57년 동안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들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원문이 아닌 그 편집된 법령을 공표를 우리가 쓰고 있어. 이거는 반칙이죠. 그럼 그 개정하고 써야지. 개정도 안 된 걸 어떻게 마음대로 누가 법조문을 왜 바꿔? 띄어쓰기 안 된 걸 누가 띄어쓰기 하면 어떻게 해? 법인데 그거는 바꾸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지. 의결을 거치면 되는데 의결을 안 거치고 그냥 이상하게 띄어쓰기 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국한문 혼용체인데 지금은 한글화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그럼 또 이거 편법이잖아. 원래 법조문은 국한문 혼용이니까 한자로 쓸 수 있는 건 전부 한자로 쓴 거야. 토씨만 한글로 살았습니다. 이런 읽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화를 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일본의 이 민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판결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판례들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지만은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지. 아주 민법이란 말을 못 바꿨잖아. 그냥 민법이지. 그 우리 문민화란 말 아시죠? 문민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여기 그 쓴 민법에 쓰는 그 민입니다. 문민.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죠. 봉사자, 서번트 이런 개념들을 번역할 수가 없어서 문민이라고 번역을 해. 엉터리 번역을 한 거죠. 그럼 이런 이제 그 군인들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말라가 문민의 의미야. 그거를 김영삼이 갖다 썼단 말이야. 일본에서 사무라이나 이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문민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갖다 썼어 우리가. 아니 군인은 왜 정치권이 없습니까? 당연히 정치 권리가 있죠. 그 민주의 핵심 아니야?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잖아. 근데 왜 군인이라고 정치 권리를 박탈합니까? 문민이란 말 자체가 잘못 쓰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문민정부라고 표방했고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동안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든 법률이 일본식 법률 체계를 그대로 갖다 써왔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뭐 각하니 기각이니 어려운 말뿐만 아니라 어려운 말 투성입니다.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민법을 우리가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민법과 일본의 민법 사이에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도 뭐 한국 학자들이 수준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일본 학자들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학자를 부르나 한국 학자를 부르나 결국은 다 독일 민법인데 뭐 다만 이제 독일 민법과 한국의 민법의 차이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 민법은 한국 사례에 그 특화가 됐어.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다 달라졌어. 그래서 독일 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뭐 예를 들어서 상속에 관한 거라든지 가족관계에 관한 것들은 결국 한국과 중국이 유사하니까 한국 학자들 부르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그 이제 세계화를 위해서는 물론 미국 학자들을 불러야겠지만은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민법을 만들게 되면 중국 관련된 모든 나라들은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될 거고 당연히 한국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자, 95쪽으로 가시면 오늘은 이제 르봉에 대한 소개로만 끝날 겁니다. 그런 격변의 시기를 살았다. 세 번째 달러 마지막 세 번째 달러 세 번째 줄. 자, 르봉은 부르주아가 하층 계급에 대해 갖고 있던 경멸을 대중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 아까 부르주아의 눈으로 부르주아라는 게 프롤레타리아 반대죠. 프롤레타리아는 로마 시대에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못했던 계급을 칭하던 낱말이고요. 부르주아는 이제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세금 내는 사람들을 칭했던 거죠. 요것이 이제 근대로 오면서 부르주아는 상업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사람, 자본가 계급이라는 의미로 갖게 됐고, 이제 마르크스에 의해서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무산자라는 의미로 갖게 됐고,
러시아로 가면서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이런 그 부르주아의 이런 독재를 무너뜨리는 그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기본 의미는 뭐냐면 재산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그들은 물론 이런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이상한 의무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당했던 계급인데 르봉도 대중을 이렇게 경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중은 이미 출현했고 대중은 이미 정치적인 권력의 핵심이 됐다. 대중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그 대중을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이제 르봉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96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자, 프랑스의 이런 격변의 시기, 현실에 대해 불안해한 기스타프 르봉은 군중, 무리, 사람 무리에 의해 초래된 무질서에 대해서 해독제를 강구했다. 여기 계속 이제 우리 모스코비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르봉과 똑같습니다. 해독제, 해결책. 어떻게 무질서를 해결할 것이냐. 근데 군중식 해결법은 뭐였냐면 지도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지도자 숭배였죠. 그런데 모스코비치나 르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 숭배는 피할 길이 없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결국 정치는 누가 한다고 믿었냐면 대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귀족이 하는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대중을 등에 업고 귀족이나 엘리트들이 올바른 정치를 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싸움이 되겠네요. 독재 권력을 추구하는 지도자와 민주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지배자 사이에 다툼이네. 그럼 어떻게 군중이 똑똑한 군중으로 만들어가지고 독재 권력이 아니라 민주 권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민주 권력을 지지하는 그런 지도자를 이제 숭배할 것이냐, 요게 관건이 되는 거네요. 군중은 어리석고 무식하고 파괴적이라고 보고 있죠. 그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민주적인 권력을 대표하는 지도자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해독제란 말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 마키아벨리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대중 기술, 대중 조작 기술을 이렇게 얘기해요. 백사 쪽 두 번째 단락의 아래 부분, 마키아벨리가 가르쳐준 기술. 우리 마키아벨리는 미나시 잘 알죠? 군주론이죠, 그죠? 아첨하라. 마키아벨리라는 건 결국 군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지배는 어디서 온다는 거야? 군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훌륭한 군주가 정치를 잘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럼 이런 군주를 어떻게 우리가 그럼 지배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군주는 폭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르봉이 봤을 때 마키아벨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는 군주가 대중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르봉이 봤을 때 거꾸로인 거죠. 대중이 군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방향이 잘못됐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순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못하고 있었다. 르봉이 그것을 발견했고 그 역전이라는 예를 발견했고 그 역전을 어떻게 제대로 시킬 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거죠. 자, 106쪽으로 오면은 르봉의 사상 두 번째 단락. 여기 이제 예가 나오는 거죠. 독일 사회민주당을 뒤흔든 한 논쟁. 사회민주당, 민주라는 건 데모크라틱이고요. 소셜 데모크라틱 파티라는 독일 사회민주당은 현재는 독일이 연정입니다. 노동당, 사회당, 기독당 연정을 하고 있어서 독일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실험이 성공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죠. 아무튼 이 메르켈이라는 정말 대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 거. 독일이 축복받은 건데
그 메르켈이라는 이제 정치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지금도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이제 이런 당이 갖고 있는 모든 색깔을 다 인정하면서도 한 사회를 최고의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이제 토론과 합의 그리고 민주 정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의 이런 최고 선진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 단계에는 혼란이 극심했었고, 혼란의 이제 마지막은 결국은 나치당이 나오는 국가사회주의가 나온 거죠. 히틀러가 나오게 된 건데, 그때 이제 당시의 토론이었습니다. 계급 정당이 있다. 다음에 조직되지 않은 대중이 있고, 하층민이 있고, 거리의 사람들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사회민주당은 어느 쪽의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거 논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뭐 한국도 그러죠. 이제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으면은 민주당은 늘 고민이죠. 우리가 어디에 지지 기반을 둘 것이냐. 새누리당 분명합니다. 지역 기반이죠. 그리고 보수라는 지역과 보수라는 확고한 부동층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 진보를 표방하다 보니까 진보 이념과 반대되는 게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뿌리를 둘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근데 지역을 떠나면 지역표를 다 잃어버리죠. 그 지역을 떠날 수도 없어. 진보와 지역 사이에 지금 마찰이 있는 거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좀 탁 선택하면 좋은데 어정쩡해진 거죠. 어정쩡.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야. 색깔이 불분명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네. 그러면 진보 입장에서는 지지하기가 좀 망설여지고요. 저놈들이 지역을 떠나려고 하네. 그럼 지역 기반인 사람들은 지지하기 또 어려워지고요. 도대체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통합 신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을 때 통합이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이런 정치 불명성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에 자꾸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지역은 버리지만 새로운 종류의 전국구라는 전국을 기반으로 한다는 우리의 지역은 전국입니다라는 것을 국민한테 각인시키는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도 저들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주면서도 전국 기반, 예를 들어 강원도가 문제였잖아요. 강원도, 충청도 기반을 잃어버렸는데 강원도, 충청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당신들을 지지하는 기반입니다라고 이제 인식을 줘야 되고 서울 지역이야 당연히 수도권 지역은 이제 이렇게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지역인데 그러면 이걸 성공해내면 무너져가는 지역 기반을 전국으로만 이렇게 포용해드리기만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주지 못해. 문재인 씨도 그걸 못 주는 안철수도 안 되고 손학규가 되나요? 저는 이제 안희정 씨를 좀 지지하는 편인데 안희정 씨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은 일단 충청권 민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노무현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상도권 쪽도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고 또 진보 세력이기 때문에 수도권도 가질 수 있고 해서 안희정 씨가 좀 잘 큰다면은 전국구 플러스 진보란 이념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때 이제 르봉은 누굴 지지했겠어요? 맨 마지막에 거리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군중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르봉의 논적이 있었는데 107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그 빠네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르봉을 비난한 거죠. 야, 이 군중이라는 거는 이거는 부차 현상이야.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우리도 뭐 우리 그 논객이라고 우리 쓰죠. 논객. 진중권 같은 사람들을 논객이라고 합니다. 논객은 칼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즉시 1시간 뒤에 논평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르죠. 이놈은 죽일 놈, 살릴 놈. 굉장한 식견을 갖고 있는 거야.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칼 들고 탁 칠 수 있는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 몇 안 됩니다. 굉장한 직관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용기가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달, 두 달 걸리죠. 판단하는데. 예. 논객들이 필요한데 그 논객들은 기본적으로는 대중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걸 정확히 꿰뚫고 있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포에 보궐선거 있었는데 많은 논객들이 그랬죠. 새누리당 압승이다. 왜냐하면 국정화 논란이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저 미친놈들. 정치 투표하러 갈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갑니까? 만약 한빈 씨가 지금 출마를 했으면은 한빈 씨 아는 사람 가서 찍어. 그죠? 조기촉구의 사람 가서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다 나 있어 이미. 누가 가서 투표할 거야? 예. 지역의 조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는 거죠. 아무리 이건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 제가 걸리니까. 음주운전으로 3번 구속된 사람이 됐어.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이 무자격자 같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하는 현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걸 다 논객들은 다 예측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견이 다 맞는 게 너무 공포스럽죠. 어쨌든 군중이 바로 정권을 이제 권력을 낳는 핵심이기 때문에 자 110쪽으로 가겠습니다. 드골 이제 장군이 나오죠. 프랑스의 영웅 드골이 나오는데 이 드골이 어떤 그 책을 읽었냐? 르봉의 책을 읽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은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장군이었는데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시멘트라고 표현해서 시멘트. 지도자는 시멘트다. 대중은 벽돌이고. 그러면 지도자가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벽돌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만들어지죠. 지도자는 바로 시멘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은 널려 있는 거야. 시멘트만 가지고 있으면 돼. 시멘트. 드골이 시멘트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시멘트라는 걸 일깨워준 게 누구냐? 르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중의 힘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중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짧은 낱말.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거하고 나폴레옹과 같은 사진 한 장. 이미지죠. 지금은 이미지 정치라고 많이 한다는 거 아시죠? 이미지 정치. 이건 르봉이 다 예견한 거야. 그냥? 이미지라는 걸로 대중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긴 말로 설득이 안 돼. 뭘로 해야 됩니까? 그림 한 장. 이쁘잖아. 끝. 이쁘잖아. 끝. 그러면 부정할 거냐 이거야.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이 이쁜 여인을 탁 내세워가지고 우리 이번에 시진핑에 대한 비난이 그거였잖아요. 시진핑의 아내가 누굽니까? 가수죠. 가수고. 진짜. 근데 진짜 예쁘고 그런데 그가 이제 문화 운동 이런 식의 진보 세력들을 다 잡아 죽인 장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인권 탄압에 유린해 그런 배후 세력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진핑에 보이지 않는 악행을 해야 되는 이 악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 여인인데 칼의 여인이야. 그냥 이쁘단 말이야. 딱 내세워가지고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서방 언론이 특히 유럽 언론이 완전히 침묵한 게 뭐예요? 그 여인의 아름다운 외모야. 뭘 입었는지,
뭐 우리를 어떻게 야 중국을 얼마나 배려했니 이런 거 가지고 막 대서특필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떤 문제가 가립니까? 중국의 인권 문제가 다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진핑이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딱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김정은이 맨날 그 짓 하잖아. 지 마누라 딱 응? 뒤에 등장시키잖아. 이쁘잖아. 그러면은 조선인민국의 그 인민들이 봤을 때는 김정은이도 보이지만 누가 더 봅니까? 당연히 응? 그 자기들의 그 국모에 해당되는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야 만족한다 이 말이야. 만족. 응?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야. 그러면은 진보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돌 그룹 데리고 와야지. 응? 아이돌 그룹 딱 내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결국 이미지 정치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짧은 문장을 바른 역사 이런 말을 왜 못 만들어내냐 이거야. 새누리당이 만들어내면 이미 그냥 다 뺏긴 거죠. 이걸 프레임 전쟁이라고도 그럽니다. 바른 전쟁, 바른 역사. 그러면 민주당도 뭔가 똑같은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짧은 낱말 그리고 이미지 이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긴 문장 데이터 주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이렇게 하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는 퍼주게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전혀 먹히질 않아 대중에게. 잘못 자료는 갖고 있고 분석을 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지만은 대중에게 말할 때는 짧은 문장과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애국과 민주화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열망을 담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거에 이제 113쪽에 나오네요. 두 번째 단락,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봉을 가장 체계적으로 따른 자가 르봉이 죽은 후 권력에 올랐는데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봉을 이거 인정을 해야 되겠네, 그죠? 히틀러가 나올 정도니까. 어? 히틀러는 바로 르봉의 모든 문구들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르봉의 문장들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대중들이 뭐 그 말에 대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 이제 그 당시 르봉은 전혀 황혼역의 연설을 많이 아니 저기 히틀러는 황혼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신비주의 전략을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성기를 사용했죠. 엄청난 확성기를 사용했고 대중 연설했는데 또 목소리가 여기 약간 사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독일어는 아니야. 그리고 대중 연설로 길들여진 그런 연설이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왜 가슴 후벼파는 말투를 하고 있어. 한번 들으면 확 끌려가. 우리 저 김용옥처럼 끌려가는 말투.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이 박수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막 열광을 대중의 열광 한 수십 명이 함성을 지르면요 같이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뭔가 카타르시스가 일체감, 동질감 뭐 이게 생겨가지고 한번 대중 연설 딱 갔다 온 사람들이 히틀러 팬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을 르봉을 통해서 다 배운 거죠. 자, 12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르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이란 무엇인가? 자, 세 가지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군중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이 있는데 이 군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에 세 가지 대답이 있었다는 거야. 르봉이 비판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먼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1번 군중이란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제도에 반대해서 일시적으로 모인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이게 아니죠. 그죠?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모인 개인들의 집합체는 맞아요. 군중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모스코비치가 표현을 들었냐면은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옹기종기 우글우글 모여 있는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 비 끝이면 다 떠나가겠죠. 그런데 과연 군중이 그러냐? 몇 군데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한번. 자, 군중은
집단이나 계급의 일시적인 또는 영속적인 해체의 결과다. 와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거야. 낱낱. 개인이라는 건 못 나눔이라고 그랬죠. 못 나눔이니까 이웃이 없어. 내 것만 있어. 내 것만 있고 남의 것 함께 나누는 건 없어. 그러니까 모리아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군중, 이웃 또는 가족 또는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 마지막 수순이 뭐였습니까? 군중의 탄생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의 극단이 바로 군중의 탄생이었습니다. 거꾸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갖고 있었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가 핵가족 제도를 낳고 핵가족까지 해체되는 순간 개인이 출현하고 개인이 나온 뒤에야 비로소 군중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군중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부안해동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노동자나 급여 생활자는 공장이나 사무실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있게 되면 한두 시간 동안은 사회의 정상적인 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이게 노멀이죠. 정상적인 삶의 틀,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혼자가 된다는 거, 원자가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족이 해체되니까 군중 속의 고독, 외로움, 지독한 고독 속에 파묻히게 된다. 그래서 상자처럼 닫혀 있는 이기주의자. 혼자만 이게 못 나눔의 상징이네요. 상자 속에 우리 이상의 그 시가 등장하는 게 상자잖아요. 상자는 갇혔다는 모습입니다. 그 혼자 있어 그런데 감옥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125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줄 군중은 하층민. 이제 퍼플락라는 것은 하층민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널려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다음에 천민. 천민은 흔해 빠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룸펜이라는 거 아시죠? 빈둥거리며 게으름 떨면서 도시의 불황민들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룸펜이죠, 그죠? 그리고 재산이 없어요, 프롤레타리아. 요컨대 사람들이 예로부터 언제나 평민이라고 이름 붙인 것과 일치해야 돼. 평민이라고 얘기한 거는 민자인데요. 노예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거네요. 밑에 보면 게토도 게토. 유대인들, 버림받은 국적도 없고 인종으로 취급도 못 받는 이런 떠돌이 유태인들의 그 이렇게 공동체, 그들이 모여 사는 곳 게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집시와 같은 거죠. 그다음에 법과 관습 밖에 사는 남녀, 남자 여자로 구분되지만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더기, 덩어리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된 쓰레기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그리고 덩어리이고 또 무리지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군중이라고 본 거죠. 두 번째는 125쪽 두 번째 달라. 군중은 미친 사람들이다. 폴리, 미쳤다 얘가. 미쳤다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른 건데요. 보통 미치다가 우리말로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 crazy라는 게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 다다르다는 뜻입니다. 미치다. 영향이 미치다. 손이 어디에 미치다. 닿다죠. 닿다. 그럼 미치다가 왜 우리가 돌아버렸다 이런 뜻이 되나요? 그 다다른 곳이 엉뚱한 곳일 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다다른 곳이 정상적이면 우리는 되다라고 합니다.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요거는 올바른 사람이고요. 대이긴 되었는데 엉뚱한 곳에 대이면 미쳤다고 그래. 근데 미친다는 건 이제 돈다는 뜻도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미치광이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논리정연하다는 건데요. 이제 철학에다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치광이 나폴레옹이라는 논쟁이 하나 있는데 한민 씨가 자기를 김태희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김태희처럼 화장하고 다 옷도 입고 다녀. 내가 예전에 어떤 프로에 출연했는데 하고 다 그래.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제 김태희가 아닌데 김태희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분명히 김태희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심지어는 주민증까지 보여줘. 가짜지 물론. 근데 여럿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에이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잖아 해가지고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둘이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러면은 상대가 나보고 네가 돌았지 내가 돌았니? 응?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 판단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으로 판단하는 거.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그 거짓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게 미친 거야. 이게 바뀐 거죠. 어? 그런데 이 바뀌었는데 일관성이 있어. 어? 계속 김태희로 주장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경험만 미친 거야. 이해가 되셨죠? 미쳤다는 거는 일관되게 거짓된 것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믿고 있어야 돼. 예. 거짓말쟁이는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자기의 거짓말을 참말로 믿질 않아. 거짓말쟁이는. 그런데 미치광이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다고 몰라. 그 거짓말하고 있는 게 참말이라고 믿고 있는 거. 이건 미치광이죠. 뭐 십적이죠. 근데 군중들은 다 미쳤다 이 말이야. 그럼 미쳤다는 말의 의미를 보겠죠. 자, 126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그만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세 번째, 첫 번째 달러 한 둘, 넷, 다섯 번째 줄 보면 군중이 미쳤다는 건 뭐냐면 가짜 메시아, 가짜 메시아가 아니야. 거짓 메시아인데 진짜 메시아로 착각하고 따르는 거야. 이게 군중이 미쳤다는 겁니다. 십적이죠? 히틀러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데 진짜 메시아처럼 믿고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종해. 이 미친 거죠. 근데 미쳤는데 스스로 미친 건 아니고 그래서 앞에서 숭배란 말을 쓴 거죠. 또는 매혹이란 말도 쓰고 유혹이란 말도 쓰고 숭배란 말을 주로 썼는데 이런 거짓 지도자 또는 이제 독재적 지도자에게 자기를 동일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미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고 그러는 것이고 127쪽으로 가면은 세 번째 범죄적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범죄 집단은 우리 프랑스 대혁명 때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 잡아다 죽이잖아요. 응? 이유도 없이. 응? 그리고 우리 종교전쟁 때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30년 종교전쟁 때 캐톨릭입니까? 물어봐. 캐톨릭 그럼 죽여. 그리고는 프로테스탄트입니까? 물어봐. 그래 그럼 죽여. 아니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응? 이쪽으로 말해도 죽이고 이쪽으로 말해도 죽이면 어떻게 해 이거를.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다니면서 캐톨릭 집단들이 몰려다닐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캐톨릭이야 그럼 네. 안 죽여. 근데 프로테스탄트 집단들이 막 몰려다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그럼 안 죽여.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군중 심리라는 게 그거죠. 그거에 바탕해가지고 사람들을 법에 판결받지 않고 죽이니까 폭력을 행사하니까 범죄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때 뭘 만들었냐면 기요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속전속결로 재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충 하고 사형, 대충 하고 사형.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낫 같은 도끼로 탁 목을 쳐서 죽였거든요. 사형을. 여기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어. 두 가지 종류의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교수형, 목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있었고 도끼로 탁 하는 이제 참수형이 있었는데 귀족들은 죽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평민들이 이제 목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중세 유럽의 도시들에는 다 뭐가 있어 입구에 목 매달아 죽은 시체들을 다 걸어놨어. 너희들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줄 알아라. 평민들은 다르게 죽인 거야. 근데 귀족들은 평민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르게 죽여달라. 결국은 도끼로 이제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조선의 도끼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그 유럽의 도끼들은 잘 날이 무디고 안 들어가지고 한 번에 안 죽어. 그래가지고 여러 번 찍어야 되고 심지어는
짓이게 해야 되고 참혹하지만 어쨌든 귀족으로 죽으려면 도끼로 죽어야 돼. 근데 프랑스 혁명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의 차별을 두지 말라. 그러면은 희영 씨 어떤 죽음을 택하겠어? 교수형이야 참수야? 교실. 아이 무슨 소리야? 귀족처럼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야 좋아요. 품위 있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 나도 교수형 대신 참수를 지켜달라는데 이 갈아야 되잖아. 한 명 죽이고 갈고 줄 서 있는데 지금 2만 명이 줄 서 있는데 언제 죽여? 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뭘 발명하게 됐어요? 기요틴이라고 단두대를 발명한 거야. 우르르 쭈룩착 우르르착. 사람들이 처음에 실망했어. 왜냐하면 여러 번 내리치고 한참 죽여야 되는데 딱 누르기만 하면 타크탁. 그리고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기요틴 앞에 요런 통을 하나 물통 같은 걸 하나 갖다 놔. 머리 떨어지는 통이죠. 머리 받는 통, 수급통 딱 놓고 탁 떨어지면은 머리가 원래 똑 떨어지지. 그러면 피가 막 분수처럼 쑥 솟아. 처음엔 사람들이 너무 싱거운 거야. 너무 빨라가지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갑자기 열광하게 돼. 예전에 그 이 교수형이나 이런 것들은요 축제였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거를 뭐 정말 범죄자를 처형하고 해서 엄숙하고 법을 집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승부하고 이럴 것 같았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가서 구경하는 거야 다. 흥미진진한 축제와 같은 거야. 도둑놈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교수형이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교수형 귀걸이, 교수형 목걸이, 단두대가 갑자기 문화 상품이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단두대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소리, 뿜어져 나오는 그 피, 뭐 이런 거에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죽음을 선물하게 됐고, 또 대중이 원하는 것도 선물하게 됐고, 판결도 쉽게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 판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범죄 집단이라고 매도당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야. 다 판결했잖아. 재판, 죄를 두고 판결한 뒤에 처형을 했으니 폭도가 아니지. 나름대로 자기들은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중을 이렇게 잘못 이해했다라는 걸 비판을 이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너무 없었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129쪽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